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2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원시적인 미개함 또는 동화적인 유치함 이런 느낌을 극복하고 기독교의 핵심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136페이지 중간부터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오원 바필드 씨의 시어법이나 에드윈 베번 씨의 상징과 믿음 같은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 논증을 위해서는 이런 책이 다루는 심도 깊은 문제는 제쳐두고 다만 대중적이고 소박한 방식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는 이 주제를 조금 대중적이고 소박한 방식으로 다루겠지만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연구하고 책을 쓴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 오원 바필드나 에드윈 베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런던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유스턴역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런던에 수백만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할 때 제 머릿속에 유스턴역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실제 유스턴역에 수백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런던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유스턴역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제가 그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 생각이나 말은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런던에 대한 생각과 런던에 대한 이미지 그 두 사이에 관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과 어떤 대상에 대한 상상, 즉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 대해 하는 생각이나 말이 맞는 것은 그 생각이나 말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상상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런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머릿속에 꼭 맞는 그림을 떠올릴 수 없는 실제 런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과 말이 옳은 것이 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상상, 즉 이미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어떤 사람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완벽한 상상, 완벽한 이미지를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태양이 지구로부터 14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숫자를 다른 숫자와 나눌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으며 주어진 속도로 그 거리를 여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사고에 항상 따르기 마련인 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제의 참모습에 비춰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틀린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사고, 즉 생각과 상상, 즉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400만 킬로미터다라는 지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구의 둘레가 한 4만 킬로미터쯤 되니까 나누어 보면 한 350배쯤 되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시속 한 5에서 600km 정도쯤 되는 비행기를 타고 그 거리를 날아가면
한 3, 4년 정도 걸리겠구나 라든지 하는 꽤 정확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로부터 끌어낸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를 떠올려 볼 때도 사람마다 다를 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끌어낸 생각이라면 절대로 옳은 생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자명한 우리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또 되게 다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은 옳지만 그 생각이나 말에 따르는 머릿속 이미지들은 완전히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극도의 구상화 능력을 가졌으며 훈련된 마술사가 아닌 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상과 낱낱이 유사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이미지, 즉 상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머릿속 이미지는 실제와 닮지 않았으며 또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누구나 1분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런던이 유스턴역 훨씬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는 인간에게는 실제와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사실 이 원리는 누구나 1분만 생각해봐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쉬운 원리라는 그 사실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전에 어떤 부인이 어린 딸에게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죠? 그건 독약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독약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스피린을 빨 때 보면 빨간색 가루가 안 보이던데요? 분명 이 아이는 독약에 대해 생각할 때면 머릿속에 빨간 약을 떠올렸던 것이 확실합니다. 마치 제가 런던을 생각할 때 유스턴역을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주니까 아이가 아스피린이 빨간색이 아닌 걸로 봐서는 독약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죽는지 되물어봤다는 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독약은 빨간색이다라는 어떤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그 아이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저의 차이점은 저는 제 이미지가 실제 런던과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반면 그 아이는 독약이 정말로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 아이는 이 정도만큼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아이가 독약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아이는 독약을 삼키면 죽거나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집에 있는 물질 중 어떤 것이 독약인지를 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다루려고 하는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는
그 대상과 완벽히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절대로 원리적으로 떠오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떠오르는 잘못된 이미지가 그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독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독약은 먹으면 죽는 거나 아프게 된다는 옳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약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독약은 빨간색일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이미지가 그 독약에 대한 생각, 옳은 생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이미지가 옳은 생각을 어느 정도는 잘못된 면으로 망쳐 놓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완전히 다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집에 찾아온 어떤 손님에게 그 아이가 그거 먹지 마세요, 엄마가 그건 독약이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이 아이는 독약을 빨간 약이라고 여기는 미개한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성숙한 과학 지식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버렸는데 라는 근거로 그 경고를 무시해 버린다면 이는 정말 무분별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독약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이가 독약에 대해서 해주는 말이라서 이 아이의 독약에 대한 생각들은 전부 다 틀린 것이다 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고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한 말, 사고에 틀린 이미지들이 뒤따를 때에도 그 사고는 바른 사고일 수 있다의 다음의 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틀린 이미지가 뒤따를 때뿐 아니라 그 틀린 이미지가 바른 이미지로 착각되는 경우에도 일면 바른 사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생각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 이미지는 절대로 그 사고의 대상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원리적으로 인간은 가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사고하는 사고가 옳은 사고라면 우리가 완벽하게 틀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그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그 사고가 옳은 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루어야 할 세 번째 상황이 또 있습니다. 앞서 두 예에서는 사고와 상상 문제를 다루었을 뿐 언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에 대해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는 늘 유스턴역이 떠오르지만 굳이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약을 빨간색 약으로 생각하는 그 아이도 독약에 대해 말할 때 굳이 그 생각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감으로 지각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는 매우 빈번히 오감으로 지각되는 사물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실제, 즉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면 우리는 왜 항상 일면 미개해 보이고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와 우선 만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 C.S. 루이스는 생각과 이미지와의 관계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언어의 문제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감으로 지각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언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 그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논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때 문자적 의미로는 무언가를 손으로 잡는다는 뜻의 동사 파악하다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자기 정신에는 손이 달려 있다거나 논점이라는 것이 총처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한 원리, 즉 우리가 오감으로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논점을 파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파악하다는 말, 영어로는 grasp 이라는 말은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붙잡는다 라는 동사를 쓴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논점이라는 것이 총처럼 이렇게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언어를 쓴 이유는 그런 식의 언어 말고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파악하다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 어쩌면 표현 방식을 바꾸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보인다, I see your point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대상이 자신의 시야에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으로 잡는다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보인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어쩌면 그는 세 번째 시도로서 너의 말을 잘 따라가고 있다, I follow you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그가 지금 그 뒤를 따라 걷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언어 현상으로 문법학자들은 이를 은유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논점을 파악했다, 이해했다는 의미로 I follow you, 나는 너를 따라가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 거죠. 이런 점들을 문법학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은유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유가 시인이나 웅변가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장식품 같은 선택사항이어서 평범한 화자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사실인즉 우리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정치학 같은 책에도 시나 경건서적 못지않게 많은 은유가 등장합니다. 모든 언어학자가 인정하듯이 우리는 달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유라는 이 문법적인 장치, 즉 우리가 감각되지 않는 대상을 마치 감각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은 시인이나 웅변가들 같은 사람만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감각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언어적 수단이다 라는 것을 모든 언어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만족스러운 연구를 원한다면 앞서 언급한 두 책과 거기 소개되어 있는 책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생에 걸친 연구를 요하는 분야로서 여기서는 다만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언어는 지극히 은유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 철학적인 면에서 또 언어학적인 면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그런 두 가지 책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연구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가서 더 깊은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초감각적인 것, 즉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없는 그런 대상,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궁극적인 초자연적인 실제에 대한 그런 대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은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원리다 라는 부분만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세 가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1. 사고와 거기에 따르는 상상은 서로 별개라는 것. 2. 사고는 거기에 틀린 이미지가 따르고 그 틀린 이미지를 사고하는 이가 옳은 이미지로 잘못 여기는 경우에도 요점에 있어서는 바른 사고일 수 있다는 것. 3.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려면 필연적으로 마치 그것들이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인 양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가령 우리는 마치 욕망이 정말 다발로 묶이거나 밑으로 눌려질 수 있는 것인 양 욕망의 콤플렉스 합성물 또는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마치 기관이 나무처럼 자라거나 꽃처럼 피어나는 것인 양 기관의 성장 혹은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마치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온 동물이기라도 한 양 에너지가 방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원칙을 기독교 신조에 들어있는 소위 미개하고 원시적인 조항에 적용해 봅시다. 다시 한번 기독교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 즉 일면 미개해 보이면서 너무나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의미들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세 가지 원칙을 지금까지 논증하고 이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때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도 올바른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욕망 또는 인간의 어떤 조직기관 또는 에너지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이면서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즉 은유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을 기독교 신조에 들어있는 미개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들에, 그런 조항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이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